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얼마가 돌아올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마법 열쇠. 자, 이제 여러분이 집중력이라는 주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 방법을 이렇게 부르자. 성공으로 가는 마법 열쇠라고. 먼저 마법 열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 열쇠는 내가 발명하거나 처음 발견한 것이 절대 아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한 가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사용해온 열쇠이다. 이 마법 열쇠의 힘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게 될 힘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부자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은 명예를 얻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당신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모두 끄집어낼 것이다. 당신에게 걸맞은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승차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법 열쇠만 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위대한 발명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힘이 바로 과거 천재들이 지녔던 힘의 원천인 셈이다. 만약 당신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바로 이 마법의 열쇠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카네기, 록펠러, 힐, 해리맨, 모건, 그리고 다른 위인들이 이 힘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죄수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소외된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비극을 행복으로 변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물을 것이다. 도대체 그 마법 열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다. 집중력. 이제 여기에 사용된 집중력의 정의를 내려보자. 먼저 이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 나는 이 단어를 전혀 신비스럽게 설명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실로 못 믿을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집중력, 여기에 설명된 집중력은 일종의 능력을 일컫는다. 어느 한 주제에 친숙해지고 능통해질 때까지 마음속에 명심하고 연습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문제를 풀 때까지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이 원하는 습관을 새로 들을 수 있는 힘도 포함한다. 결국 이는 극기와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이란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명확한 결말을 볼 때까지 사고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실행 가능한 행동 계획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힘이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섞여 있는 크고 작은 목표들을 제치고 가장 주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 성공적인 집중력의 가장 큰 요인은 야망과 욕구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없이 마법 열쇠는 무용지물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집중력을 갖는 것에 실패할까? 그것은 야망이 부족함은 물론이요, 욕구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욕구가 집중력의 마법 열쇠를 얻기에 충분하다면 그 욕구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가슴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욕구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집중력의 위대한 힘을 이용한 것이다.
상상력으로 시작해 욕구를 거쳐 집중력의 힘으로 현실화되지 않고는 인류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마법의 열쇠를 시험해 보기로 하자.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회의적이고 의심 많은 마음을 걷어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법 열쇠가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 시험 기간 동안 당신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성공적인 작가 혹은 대중연설가 혹은 성공한 기업 간부 혹은 금융업자라고 가정하겠다. 그 중에서 대중연설가를 택하겠다. 반드시 이 편지에 쓰인 대로 따라해야 한다. 종이 한 장을 집어 다음에 글을 써내려 가보라. 나는 영향력 있는 대중연설가가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 기상 후 10분씩은 이 욕구를 가슴 깊이 집중하겠다. 그 시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겠다. 나는 영향력 있고 사람들한테 끌어당기는 연설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어떠한 것도 내 목표를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쓰인 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1년, 3년, 5년, 심지어는 10년 앞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가 된 자신을 상상해보라. 연설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당신의 집을 보라. 남들이 평생을 벌어야 가질 수 있음직한 은행의 잔고를 보라. 대중연설가로서의 엄청난 파워를 보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직업의식을 보라. 상상력을 동원해 이 성공의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보라.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욕구는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욕구를 집중력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라. 당신은 이제 마법 열쇠의 비밀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 열쇠가 신비로움에 쌓여 있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다고 해서 마법 열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세상의 위대한 진실은 분석해보면 항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현명하게 이 열쇠를 사용하라. 분명히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저지른 잘못이나 실패는 깨끗이 잊어라. 한 번 지나간 일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과거에 한 노력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모두 다시 시작하라. 5년 혹은 10년이 지난 후에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야망과 욕구 그리고 집중력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서 이름을 떨쳐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것으로서 마법의 열쇠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집중력을 통해 의식 세계를 움직여라. 의식 세계에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불러 모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한다. 집중력을 통해 의식 세계에 당신의 열망을 심어라.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과학자들도 설명 못하는 더 큰 힘이 보태질 것이다.
집중력이 내는 힘에 좀 더 익숙해지다 보면 왜 처음부터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정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목표에 대한 욕구의 씨앗을 심고 집중력을 발휘해 노력하게 되면 또 다른 위대한 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면서 이 책 전체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반복하자.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연합하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 연합을 유지하면, 그 연합은 개개의 구성원들에게 초인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가져다 준다. 앞문장의 근간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직된 노력의 힘과 관련해 내가 소술한 것과 관계 있는 법칙이다. 우리는 화학 시간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원소 화합물이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은 알려진 대로 H2O라고 쓴다.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물은 수소도 산소도 아니다. 이 결합은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원소를 만들어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 완벽한 조화로 뭉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2가지 원소가 모여 한 가지 위대한 물질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자로 만들어졌다. 전자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다시 말하면 사고라는 것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에너지의 가장 고등한 형태이다. 사고라는 것이 발전기로부터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와 같다는 말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져서 사고가 조금 더 고등한 에너지 집합이다. 자, 모든 물질이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전자들로 이루어졌다면, 또 정신이 고등하게 조직된 전자라면 그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정신을 다스리는 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적당한 비율로 적당한 조건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원소가 혼합되었다면 물과 같이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것이다. 같은 이치로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정신들이 모여 개개인의 힘을 합한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받은 영향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치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자극을 줘서 중요한 행동을 나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당신 주위의 어떤 사람 때문에 당신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졌다면 이 말 역시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과학적인 기본 원칙은 없다. 그러나 오랜 생각과 경험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꼭 당신이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당신의 영혼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자극시키는 사람은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큰 힘을 준다. 반면 당신을 우울하게 하고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이와 반대의 영향을 준다. 이 말은 가설의 도움 없이도 증명할 필요 없이 당신이 가끔
경험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적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모두 신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엄청난 힘을 낸다. 강조된 앞 문장을 철저히 공부하라. 아마도 정신적인 공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지만 확고한 신념 없이 이 문장을 공부한다면 당신에게 돌아올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하지 마라. 수소 원자 하나가 다른 산소 원자 하나와 결합되면 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의 정신이 수반되지 않는 이름뿐인 협력은 초인간적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생성하지 못한다. 당신을 비방하거나 옳지 않은 일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집중력은 큰 에너지의 원천이다. 나는 켄터키주의 산악 지역에서 6세대에 걸쳐 살아온 한 집안을 알고 있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하며 살 뿐 정신적 측면에서 발전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땅을 일구어서 생계를 유지했고 그들이 아는 우주는 레처 카운티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으로 구성된 그들의 마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 내에서만 결혼을 했다. 마침내 이 가족 중 한 명이 집단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는 이웃한 버지니아주에 사는 교양있고 박식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여자는 이 우주가 단순히 레처 카운티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 적어도 남쪽에 있는 주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배운 똑똑하고 야심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화학, 식물학, 생물학, 병리학, 심리학 등 교육에 중요한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이 자라서 이성을 갖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런 과목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아이들 중 한 명은 지금 큰 교육기관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과목들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능력 있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되었고 6세대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 그녀와 남편의 조화된 정신을 통해 그녀 없이는 알 수 없었던 야망을 그는 마침내 갖게 되었고 그 야망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나는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의 자서전을 공부했다. 그들에게는 단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는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의 경우처럼 위인들의 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성공은 둘 이상의 정신적 조화를 통해. 헨리 포드는 이 시대의 기적과도 같은 인물이다. 나는 여태껏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필적할 만한 산업적 천재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성공 요인이 부인 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포드의 성공과 그의 엄청난 수입에 대해서 읽었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덕분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조화를 통해 명확한 중점 목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힘든 시절을 겪을 때 그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천재가 한 명 또 생각난다. 그는 에디슨이다. 그의 발명품들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그는 백열등과 축음기를 완성했고 버튼을 눌러 전등을 켤 때 혹은 축음기를 켤 때마다 아마도 당신은 에디슨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영화를 볼 때도 당신은 에디슨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의 천재성이 이 거대한 산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헨리 포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디슨 뒤에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여인인 그의 부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그의 발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한 번은 에디슨 부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에디슨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집중력이라고 했다. 에디슨은 일련의 연구와 발명을 할 때 그가 찾는 답을 찾을 때까지 혹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때까지는 결코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에디슨에게는 두 가지 힘의 근원이 있었던 셈이다. 하나는 그의 집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부인이었다. 에디슨은 매일 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했고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않았던 것이다. 작은 사과씨를 적절한 땅에 적절한 시기에 심으면 작은 가지가 나고 점차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이 나무는 땅으로부터만 나온 것도 아니고 공기에 있는 성분에 따라 나온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만 사과나무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땅과 공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사과나무가 존재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 정신을 가지고 협동한다면 그 최종 목표는 앞에 말한 사과나무에 비유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 이상의 마인드는 각각 땅과 공기에 비유될 수 있고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가 그 씨앗으로부터 성장한다는 것이고 위대한 업적은 절대적 목표를 통한 2 이상의 정신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13장에서는 조화된 사고를 통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왜 흔들리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조화된 노력의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16개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 이들 중 단 하나만 빠져도 전체적인 연관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앞에서도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했지만 강조의 의미로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욕구가 정신적 토양에 자리 잡는다면 이 욕구의 본질과 잘 조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워싱턴 DC에 있는 엘머 게이트 박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는 심리학뿐 아니라 심리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학식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잠시 시간을 내서 그와 함께 사용한 방법을 공부해보자. 게이트 박사는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관련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다 모은 후에는 연필을 들고 앉아서 그 주제에만 집중해서 생각한다. 그는 떠오르는 대로 그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간다. 그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통해 발견되었다고 했다. 내가 게이트 박사와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이야기한 것은 20년쯤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 라디오의 원리가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그의 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정들을 생각해냈다. 근대 라디오 기술을 통해 알아냈듯이 공기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상태에 있다. 음파는 이 공기 중의 에테리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는 하지만 거리가 조금만 넘어가면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감지될 수 없다. 이제 지금껏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잘 조화된 에너지인 사고라는 것도 에테리를 통해 진동을 보낸다고 가정하는 것이 지나친 억측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진동은 음파와 마찬가지로 잘 조율된 정신을 통해야만 감지되고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게이트 박사가 방에 앉아서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된 생각들은 그의 주위를 떠도는 사고의 진동들 중 관련 있거나 유사한 진동들을 자석과 같이 끌어오게 된다. 근대 라디오의 원리 발견 이래로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잘 조화된 형태로 유출된 사고들은 공기 중에 에테르의 형태로 존재하고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패배는 두통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해준다. 만일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최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강도 높은 사고의 진동을 발사하게 되고 그 진동은 에테르에 머물러 있던 유사한 진동들과 조합되면서 혼합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과 그의 주위에 에테르에 머물고 있던 유사한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통신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사고의 진동률과 공기의 진동률을 맞추게 되면 과거의 조화된 사고 과정을 통해 축적된 생각들을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염두에 두고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카네기가 그의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설명한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공부해보라. 카네기는 20명 이상의 엄선된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산업적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카네기와 마스터마인드를 함께 한 사람들의 몇몇의 불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함께 생각을 하고 하나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마스터마인드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했고 그 목적은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같은 철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다. 헨리 포드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그의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조화된 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0년 전쯤 그는 자기가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일반적 형태에 대해 표준화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1927년에 이르러 대중들이 그것을 바꿀 것을 요구할 때까지 그 방안을 고수했다. 몇 년 전 나는 포드 공장에서 일했던 선임 연구원을 만났는데 그는 포드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업 초기에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건은 그의 경제 철학의 근간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 포드 공장의 기술자들은 뒤차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 모였다.
포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할 때까지 서서 경청한 후에 앞으로 나아가 도면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자, 들으시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은 당초에 의도했던 기능을 훌륭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포드 자동차 공장의 뒤축 제조 공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에 포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다. 몇 해 전 나는 메인주에서 온 사나이라는 에드워드 버크의 책을 읽었다. 그 책은 그의 장인이면서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레이디스 홈 저널 등 여러 잡지사의 사장인 사이러스 커티스의 전기였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사업 철학이 명확한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었다. 그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메인주에서 온 사나이를 읽어보라. 그 책은 집중력이라는 주제에 관한 훌륭한 교재이며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세부적인 것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잡지 중 하나이지만 훌륭한 잡지를 만들겠다는 커티스의 명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과 습관이 집중력이란 주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앞에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세 번째 주제인 기억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차례이다. 정확하고 확고한 기억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법칙은 수가 적으면서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1번 보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의식 속에 정리해 놓는 것. 이 과정은 카메라의 감광판에 그림을 기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2번은 회상. 잠재 의식 속에 기록된 감각 정보를 의식 속으로 불러오는 과정. 이 과정은 검색 카드를 살펴보고 그중 하나를 꺼내는 과정과 동일하다. 3번은 인식. 의식으로 불러들여진 감각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원래의 감각 정보와 동일하게 복제해서 최초 기록될 때의 감각 정보와 연계시키는 능력. 이 과정을 통해 기억과 상상력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이 기억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 가지 훈련 과정이다. 이제 이 법칙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는 이름, 날짜, 장소 등의 감각 정보를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정보들의 세부적인 것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떠올려 본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카메라의 감광판의 이미지를 기록하려면 적절한 시간 노출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 의식이 우리가 원하는 감각 정보들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에게 친숙하고 언제든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 장소, 날짜와 같은 사물들과 연관시킨다. 예를 들어 고향, 친한 친구, 생일 등이 좋은 예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마인드는 당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감각 정보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물들과 연관시키고 나중에 이 사물을 떠올리면 해당하는 감각 정보들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기억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떠올린다. 이 과정은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전날 자기 전에 여러 번 암시를 주는 과정과 유사하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받은 경우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집중하면서 4~5번 반복해 본다. 만일 그 이름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비슷하다면 그 두 이름을 같이 연계시킨 다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두 이름을 함께 떠올린다. 부메랑이란 단어는 몇 년간에 걸쳐 사전에 실려 있었지만 부메랑이 던진 사람의 손으로 돌아와서 그 손을 다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가? 연상의 법칙은 기억력의 핵심 부분. 누군가가 편지를 붙여달라고 하면 편지를 살펴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편지가 우체통 문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상상 속의 편지의 크기를 대문짝만큼 크게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는 우체통과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길을 가면서 우체통을 볼 때마다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그 편지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슈어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소개받았고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녀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3m 정도 되는 가위와 슈어라는 단어가 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큰 가위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가위나 엘리자베스 여왕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이름인 엘리자베스 슈어러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로이드 케이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면 자신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로이드 조지와 케이스 극장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반복해보라. 이 연상의 법칙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잘 훈련된 기억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싶은 것의 이름을 자신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하나를 떠올릴 때마다 다른 하나가 같이 떠오르게 된다. 약 10년 전쯤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그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번호를 적어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생생하게 그 번호를 기억할 수 있다. 내가 기억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번호는 라크뷰 2651이었다. 그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우리는 기차역에 있었다. 앞쪽으로는 미시간호, 레이크 미시간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호수를 전화번호와 연계시켰다. 그리고 우연히도 전화번호는 내 동생의 나이 26세와 내 아버지의 나이 51세와 일치했다. 따라서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싶을 때 나는 미시간 호수와 내 동생 아버지만 떠올리면 됐다. 내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흔히 건망증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점점 정신 나간 상태에 빠졌고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의 말을 인용해보자. 나는 50세이고 최근 10년간 큰 공장의 부사장이었다. 처음에는 내 책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 책임이 커져만 갔다. 내 부서의 여러 젊은 사람들은 열정과 능력이 있었고 그중 적어도 한 명은 내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이가 되었고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나는 편안한 생활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정신적 태도는 나의 위치를 위태롭게 했다.
약 2년 전부터 나는 내 집중력이 약해지고 내게 주어지는 책임들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우편물과 보고서들이 수북이 쌓일 때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내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부하 직원들의 불편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내 마음은 이미 업무에서 떠나버린 상태였으며 나는 그저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했다. 다른 상황들을 봐도 내 마음은 이미 업무에서 떠나 있었다. 나는 회사에서 직원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깜빡 잊고 참석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부하 직원 중 한 명은 중요한 계산 착오를 발견했고 결국은 매니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기 위해 일주일간의 휴가를 달라고 했다. 나는 사직을 하거나 잘못된 점을 찾아 고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휴양지에서 며칠간의 반성 후 나는 내가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집중력이 부족했고 특히 책상 앞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산만해졌다. 나는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더 부지해졌고 속수무책으로 후회만 늘어갔다.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나에게는 해결책을 찾는 일만 남았다. 나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연필과 종이를 들고 나는 하루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짰다. 우선 아침에는 우편물을 확인하고 그 후에는 주문서를 작성하고 명령을 내리고 부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기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책상을 깨끗이 한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결국 반복에 따라서라는 답을 얻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는 이 일을 수천 번이나 반복했는데 라고 묻자 그게 사실이지만 집중을 한 상태로 한 적은 없었지 라는 응답이 왔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고 새로운 계획을 당장 실행에 옮겼으며 가능한 매일 같은 과정을 반복하려고 노력했다. 내 마음이 해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마음을 바로잡았다. 내 의지력으로 만들어진 정신적 자극을 받으며 나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 작업으로부터 점점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내 생각을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반복적인 과정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저쪽에 있는 행운아가 보이십니까? 내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죠. 운명이 저쪽 모퉁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방망이는 솜방망이가 아닙니다.